안녕하십니까. 2020학년 2학기 연안해양학 및 실습 과목에서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 앤 오셔노그래피, 즉 해양 관측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수업 조교 유성훈입니다. 표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구는 70%가 물로 덮인 이제 위성 행성으로서 대부분의 인류가 그 해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양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런 해양에 대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해양물리 조사의 개요, 그리고 해양물리 조사 방법, 그리고 해양물리 조사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자료를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이제 표로 나타내는 등의 도시화 과정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네 분야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그 수업 자료에서 사용된 참고 자료 및 그리고 동영상 자료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자료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2018년에 나온 데이터인데 전지구 해양 보고서라고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에 이런 이제 해양 관측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사 기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국립해양조사원 제공하는 이렇게 해양조사부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방법 같은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해양물리 조사계의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관측 업무 규정이라고 이제 법령으로 정해진 시행령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해양조사원 얘기 포함해서 2016년 12월 2일쯤에 일부 개정에 대해서 공표가 돼서 현재 요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규정 이 상기 규정에 의하면 해양 관측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자상을 관찰 및 측정하는 것을 해양 관측이라고 일단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 관측은 이제 해수면 변화 그리고 해수 유동, 해양물 특성 등과 같은 제현상을 관측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종류에는 이제 조석 관측, 해수면 수위의 조위의 변동이라든지 해수면 상승 같은 조석 관측, 그리고 이제 유속, 유향과 같은 해수 유동 관측, 그리고 이제 해수험의 염분 관측, 그리고 이제 파랑과 해양 기상은 이제 기압이라든지 요런 이제 해양 기상에 관한 항목, 그리고 기본 수준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바다 갈라짐 조사 그리고 특별 관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관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은 지구의 물리적, 지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지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서 이제 해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지역적, 국가적, 글로벌 규모에서 보다 체계적인 해양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양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나라나 몇몇 국가에서 이 모든 해양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관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글로벌 옵저베이션 시스템을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스케일별로 이제 위성과 같이 이제 글로벌 시스템,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배를 이용한 시스템, 그리고 이게 아르고 플롯이라고 이제 전 세계 해양에 이제 표를 시켜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제 그 측정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위성을 통해 송신을 하고, 이 송신 데이터를 이제 육지 쪽으로 다시 송신을 해서 육지 쪽에서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라이더라고 이제 플롯이랑 그 앞에 아르고 플롯이랑 비슷한데, 아르고 플롯이 이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이제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아까 똑같이 이제 위성으로 송부를 해서
측정 데이터를 취업 특히나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안 쪽으로 다가오면 이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관측 부위, 해양 관측 부위,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해당 해역에 나가서 조사하는 이런 그 기구에 의해서 해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림을 이제 X축은 스페이스, 공간의 크기별,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km 내외 지역적 연안 쪽은 아까 말씀드린 뭐 글라이드라든지 HF 라이더.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해역, 글로벌하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연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링은 아까 관측 부위, 그리고 레전십 타임 시리즈는 이제 이런 저희가 국립해양조사소 운영하는 조사선 같은 요런 배를 이용해 실시하는 이런 조사 등을 포함하고, VS 서페이스 데이터란 이제 각 해역별로 다니는 전기선 같은 데다가 이제 관측 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쪽 지역에 관측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이제 VS 서페이스 데이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국지적인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리모트 센싱 데이터라고, 위성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것을 글로벌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최근 이슈가 가장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관측 방법에 의한 관측 방법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후 변화, 이런 기후 변화로서 이제 날씨 예측이 갈수록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이런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예측할 수 있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설명해드린 이런 조이 센터, 그리고 부위, 이런 배를 선박을 이용한 조사,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표충손이라든지 그리고 지형, 그리고 조석 같은 경우도 이제 위성을 통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의 면적이 얼마나 변하고 있냐에 따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최근 들어서 가장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제 위성을 통한 이러한 분석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위성은 유명한 뭐 노아에서 운영하는 JPSS나 뭐 랜드셋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양질의 데이터를 구글 어스 프로, 구글 어스 엔진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이제 위성 데이터를 그 입맛에 맞게 사용자 설정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위성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충손이나 이러한 뭐 빙하의 넓이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측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요 글라이더나 아니면 아르고 플롯 같이 이러한 것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수신해서 이제 다시 기죽으로 뿌려주는 역할도 위성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노아에서 제공하는 이제 아르고 플롯 관측 방법, 그리고 이런 아르고 관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How do we measure the ocean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요 최근 들어처럼 관측 기구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개변의 과학자들이 측정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넓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 같은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법을 했지만, 그래도 바다가 너무 넓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VS나 이런 배를 이용해서 배에 수온계를 달아서 이렇게 측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는 이제 이런 항로별로
관측을 실시가 돼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긴 쌓였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배가 잘 못 다니는 지역이나 연안의 이런 쪽은 그런 전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저사선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지역은 어떻게 세밀하게 좀 더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류를 시키기로 하죠. 차라리 수온계를. 그래서 현재 해류에 따라 가지고 쓸려 다니면서 어느 위치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이제 획득한 데이터를 이렇게 위성에게 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위성에서는 이제 육지의 기지국으로 다시 송불하는 원리입니다. 이 아르고플로 기계는 이렇게 안테나, 센서, 그리고 밑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모터, 펌프,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곳은 이제 아르고플롯이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정해진 수신까지 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아까 보시다시피 자체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 수심까지 내려갔다가 적정 수심으로 판단이 되면 다시 위로 올라오겠죠. 배터리 수명은 4에서 7년 정도로 이제 기네요. 9일 동안 이제 계속 표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온이랑 그리고 이제 유속을 측정을 하게 되죠. 수온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이렇게 뎁스, 수심 같은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송신을 하죠. 현재 3,500개 이상의 아르고플롯이 전 세계 해역을 이제 떠돌면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송부를 하고 있고, 요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지역이 수온이 높고 어떤 지역이 수온이 낮은지를 전 지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수중 글라이더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라이더 드론처럼 생긴 게 이제 표층에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되죠. 그럼 하강을 하게 돼서 목표 수심에 도착을 합니다. 아예 저층부터는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저층에 가까운 수심에서 이제 분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력을 통해 표층을 통해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받고, 올라간 상황 쓸 때 아까 아르고플로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이렇게 위성에 다시 송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속도가 3,000km를 4개월에 걸쳐 갈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드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러한 드론이 해양 쪽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미국 쪽에서 주로 이제 사실 이런 수중 드론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운영하는 수중 드론 같은 경우는 연안에서는 그물이나 아니면 다른 해상교통 수단 때문에 아마 방해가 많이 될 텐데, 좀 외해 쪽 이런 쪽에서의 그 수온 연분 같은 것을 측정하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아예 실용화까지 된 건 아니고 이제 시험 운영되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 ADCP가 유속계가 이제 아래쪽에 달려 있고 이제 손 연북의 센서가 이 아래쪽에 설치가 돼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배를 타고 조사를 나가다 보면 날씨나 이런 기상 조건 때문에 조사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럴 때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국내 해양 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해양조사원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해양의 정보 포탈 요 세 사이트에서 주로 해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뭐 수온이나 염분 그리고 이제 유속 파랑 같은 자료는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장 정보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제 정선 해양 관측 자료 요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 정보 포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제 해양 수질 자료가 본 사이트에서 가장 조회를 하기 쉽게 돼 있고 지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색을 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외국 사이트를 보면 가장 유명한 이제 국립해양대기국 미국 노아 사이트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해양 서비스라고 유럽 EU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그 해양 데이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해양 자료 센터라고 이제 JODC 사이트가 있고 이 JODC는 우리나라에도 한국 해양 자료 센터라고 뒤에서 아마 설명드릴 텐데 KODC라고 사이트가 존재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간 해양위원회라고 ION 유네스코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조기는 어떻게 관측을 해야 되고 이러한 조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런 획득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이런 해양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비를 써야 되고 이러한 장비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과목 자체가 연안 해양학의 실습이기 때문에 일단 연안에서 저희가 해양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조석 관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위계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위계는 크게 압력식과 그리고 이제 레이더 레벨 센서라고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압력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의 바닥에 설치를 해서 이제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수심을 기록하는 것을 이제 압력식 조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옛날 형태라서 크기가 좀 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컴팩터화되고 이제 정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더 레벨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그 레벨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조사하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해양 조위 설치를 하다 보면 이런 선이 없는 기기가 좀 더 사용하기는 편합니다. 다음은 유속 및 유향을 측정하는 장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컴팩터 에임이라고 이제 연직 층별 유속 저희가 아마 그 10월 26일쯤에 실습 갈 때 쓸 장비입니다. 요것은 이렇게 여기 센서 이게 센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센서를 물 입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떠한 방향, 어떠한 크기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유속 유향을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여기 위쪽에다가 로프를 묶어가지고 이게 수면이면 이제 이 수면을 아래로 내려서 수심별로 관측을 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ICM9이라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한 중층 계류, 특정 층에서 계류할 때 많이 쓰던 장비인데 물론 이 장비도 옆에 컴팩트엠도 쓸 수 있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를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기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컴팩트엠과 마찬가지로 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CP 이것은 이제 어쿠스틱 도플러 커넥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 이 센서에서 이렇게 이제 팔을 쏴서 돌아오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수온과 그리고 수심 같은 것을 유속과 수심 같은 것을 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RCM9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층계량 같은 경우는 V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제 여기 로프랑 연결을 해서 특정 층에서 이제 뭐 30일이면 30일, 15일이면 15일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게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배 위에서 가면서 한 위치에서 서서 위치 유속을 측정하고 또 다음 정지에 가서 수심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의 이제 뭐 데이터 획득 범위는 이렇게 매졸 에어리어가 이렇게 1.5에서 2.5, 0.4에서 1.0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오른쪽 동영상은 이제 ADCP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관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배가 특정 해역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을 쌌다가 다시 수신을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은 유속을 나타냅니다. 유속 크기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좀 더 왼쪽에 RCM9이나 컴팩트M보다는 조사하기가 좀 수월한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다음은 이제 수온 및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첫 번째는 CTD 로젯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때 실습선을 탔으면 실습선에서 사용한 장비가 요겁니다. 각각의 채수기가 이렇게 있고, 아래는 이제 CTD 기계나 그리고 뭐 유속기 같은 경우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탐사선,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이런 CTD고, 오른쪽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캐스터웨이라고 아주 경량화되어 있고, 줄에 달아서 던지면 이 친구가 알아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주 가볍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속이 빠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자체 중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기계가 눕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특정 수심의 데이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오른쪽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TD 형태인데, 이 CTD도 아까 컴팩트인과 마찬가지로 위쪽에다가 로프를 달아서 여기 해수면 아래로 이제 캐스트 아래로 이제 밑으로 내리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요럴 때는 내리는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RBR 요 기계인데, 요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2m per 1초에 2m의 속도로 1초에 2m 속도로 내릴 때 0.2초의 전기 전도 신호 차이가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속도를 잘 고려해서 내려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탐사선에서의 CTD 로젯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리고 이런 채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요게 SB2라고 적힌 게 CTD, 그리고 유석계가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 나라고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특정 소심에서 닫히게 하기 위해서 걸개를 다 이제 가운데 걸어 놓은 다음에 이제 배에서 특정 소심에 내려가게 되면 배에서 이제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위치가 작동이 되면 거기서 이제 닫히면서 그 특정 소심에서의 해수가 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수심이고, 이제 배에서 이렇게 아까 CTD 로젯을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내리면서 이제 수온 염분 그리고 수심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왼쪽에 y좌표가 염분이고, 뎁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정점 위치죠. 요건 정점 위치고, 이제 수심별로 이렇게 분포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정 수심에서의 특성을 나중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아까 CTD 조사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기계가 내려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서 기기가 하나 내려오죠. 이제 로프에 매달려서 지표면에서 이렇게 이제 지면을 통해서 기기를 던지면 이제 내려가면서 수심별로 수온 및 염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마찬가지로 올라오면서도 데이터를 획득을 하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은 이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저희가 이제 바닷가 쪽에 보면 그 부위 같은 게 학교 뒤에서도 아마 그 볼 수 있으실 텐데 설치 부위가 어떻게 이제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측 요 부위에다가 이제 기기를 이렇게 답니다. 요 유속계 그리고 수온 연분계 같은 기기를 센서를 이렇게 달게 됩니다. 부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안에 그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도록 케이블 정리를 해서 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장치에다가. 그리고 이제 와치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요새 휴대폰에도 이제 자기 휴대폰 찾기 하면 그 자기 위치가 나오듯이 이제 고감도 GPS 센서를 달아서 분실해도 나중에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GPS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가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블럭을 만들어서 먼저 내린 다음에 그 블럭이랑 이제 이 부위랑 두꺼운 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분실이 없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양조사 기구도 알았고 해양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도 알았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양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양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조사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조사 항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항목을 선택했으면 이런 선택한 항목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치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석할 것인가. 요 크게 4가지로 수립하는데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조사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10월 26일부터 각 조별로 실시할 이제 조사 정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치는 이쪽이 학교고 학교 뒤쪽에 이제 여기 실습선, 이쪽이 실습선이 아마 되어져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이기대 가는 길입니다. 이기대 가는 쪽에 각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총 4포인트를 잡아서 조별로 실시할 예정이고, 조사 목적은 감조하천이라는 의미는 담수가 흘러나오는 지역과, 그리고 이쪽은 바다죠. 바다가 이렇게 조석 작용해서 흘러들어오는 작용으로 인해서 하천의 특성과 그리고 해양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하천을 감조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온 및 염분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문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제 유입 유량을 알아야 어느 정도의 이제 해양 쪽으로서의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제 학지 쪽의 특성이 반영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유량을 알기 위해서는 하천 단면적 그리고 유속, 각 지점에서의 유속 값을 알아야겠죠. 단면적과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조사 목적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항목은 무엇인가를 땄을 때 하천 유량은 제가 알고 있는 공식인 하천 단면적 A와 그리고 A, 요 A 측정을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단면폭, 다리의 폭, 그리고 그 다리에서의 수심을 알면 하천 단면적을 알 수 있겠죠.
그 뒤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별 유속 측정. 이러한 유속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컴팩트 유속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음 및 염분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CTD를 이용해서 각 정점별로 연직 층별 소음 및 염분을 측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선택한 조사 항목을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사 시기별 결정은 뒤에 항목에서 설명드릴 유속 이 조시별 조사 일정에 가장 큰 일정을 받기 때문에 하천 현상도 아마 같이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사 시기 결정에 조시별 조사 일정을 고려를 해서 그 관측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측섬의 측정 배치는 이제 하천의 흐름, 하상 형태, 그리고 하폭 수심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측선에서 측정 개수는 수심이 0.6m 이하일 때는 한 곳에서 1점법, 그리고 0.6에서 1 사이에서는 2포인트 2점법, 그리고 1m 이상에서는 3포인트를 정하는 3점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 항목 조사에 필요한 기구로서는 이제 다면 복합 수심 관측을 위해서 줄자, 간이 수심계, 측심추 같은 걸 이용해서 상기 항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면 폭에 따라서 측정기술 몇 개를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장이라는 것은 이제 조사한 항목을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뭐 거리별, 수심별로 측정 시간을 다 기록을 했죠. 측정 시간과 그리고 수심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성과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전에 저희가 조사했던 이제 좌강천 쪽에 유입 부하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천 형상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다리를 이렇게 다리 길이라면 측정을 3개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3개를 잡아서 각 지점에서의 수심을 재면 이렇게 단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량 산정을 할 때 이게 단면 즉 A가 되겠죠. 이 A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유속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유속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시별 조사 일정을 고려해서 꼭 수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속은 대조기, 소조기, 그리고 창조류, 낙조류에 따라서 유속 및 유양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시기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대조기 같은 경우는 조차가 가장 큰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큰 시기를 나타내고, 소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조기보다 가장 작은 시기를 소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그 측섬 측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컴팩트 기기를 하강해서 수심별 유속 및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컴팩트 EM 그리고 RCM9 같은 자기기록 유속계나 다른 이제 다양한 형태의 유속계를 이용해서 프레임에 거치를 해서 로프에 묶어서 기기를 내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조사 시기 결정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대조기, 소조기, 창조류, 낙조류를 나눠야 됩니다. 이 창조류, 낙조류 안에서도 가장 유속에 빠른 최강 창조류, 가장 유속에 빠른 낙조류 시대, 가장 유속에 빠른 최강 낙조류 시대의 시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보면 유음과 풀무늬 대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름달, 금음달이죠. 그리고 이제 서드 쿼터, 퍼스트 쿼터가 소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조기는 쉽게 말하면 뭐 상현, 하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루 동안에 대조기와 소조기가 두 번 나타나는 곳을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반일주조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일주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 남해는 일반적으로 그 하루에 두 번의 고조와 저조가 나타나는 반일주조가 우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동해 같은 경우는 저기 포항 위로 올라갈수록 일주조, 하루에 고조와 소조가 한 번밖에 안 나타나거나 특성이 잘 안 나타나는 지역이 주로 동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조회가 높을 때를 고조,
가량 나쁠 때를 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레인지를 대조차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서조차 립타이드, 이건 그 대조차 때 그 조위 그래프고, 소조차 때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소조차 때의 지금 그 고조와 저조의 차이를 소조차라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이제 지구와 그 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달의 모양이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동영상이 2010년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보름달, 금음달, 그리고 상현과 하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사 시기가 정해졌으면 이제 저희가 조사 시기를 이제 체역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사 시작 인근의 조위 관측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부산에 있는 조위 관측소는 여기 그 광복 롯데백화점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부산 조위 관측소가 실제 관측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덕도 쪽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좀 머니까 저희는 부산 조위 관측소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정점이 이쪽이니까 부산 조위 관측소를 이용을 할 건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이러한 실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중요 위치별로 예측 조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조위는 실제 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장점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위치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조위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해운대 예측 조위 값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그 조사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운대 그 조위 관측 예측 조위 값을 기준으로 한번 시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쪽 용어보드 뒤쪽이 저희 관측 지점이고, 이걸 이제 확대해서 봤을 때는 이제 총 4개 포인트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 맨 위쪽 이제 하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과 이제 아래로 가면서 이제 해양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정점으로 총 4개로 나눠져서 창조류와 낙조류 조사를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류, 낙조류 시간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일단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립해양조사원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조석 예보 아래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덕도가 뜨실 텐데 이걸 닫고 여기 확대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 조석 예보표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측하는 시기가 26일부터 30일 사이니까 이때 이제 보면 고조 저조 이렇게 하면서 가장 조위가 높을 때 낮을 때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시간을 확인해서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앞서 이제 10월달에 현재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럼 확대를 해서 시간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앞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아마 용어가 몇 개 생소하실 텐데, 크게 뭐 사리, 조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리는 만주와 간주와 수위차가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시기를 이제 사리라고 합니다. 보통 음력 15일에서 30일 정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조금은 이제 만주와 간주의 수위차가 좁고 조류의 흐름이 가장 약한 시기, 음력 8일에서 23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에 따라서 한물 사리대가 유속이 가장 세고 조금으로 갈수록 유속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 관측 시간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9일이 저조 때가 2시 19분, 왜냐면 이때 조위가 마이너스 4cm고 고조 때 9시 114, 그리고 저조 때 다시 12시간
단위죠. 거의 12시간으로 고조와 저조가 두 번 나타나는 이제 반일주의자가 우세한 지역으로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고조가 9시라고 돼 있죠. 고조가 9시, 여기 저 보면 조조가 14시 44분이니까 대략적으로 15시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속이 빠를 때는 딱 중간 타이밍이겠죠. 그럼 중간 타이밍은 12시입니다. 그럼 12시가 포함이 되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럼 12시가 포함되게 그 관측 시간을 넣어보면 11시부터 1시까지 조사를 하면 그 가장 유속이 빠를 때를 포함하는 시간을 넣어서 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제가 오타인데 요거 낙조입니다. 가장 위치가 높은 데서 가장 위치가 낮은 데로까지 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낙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최강 낙조류식이죠. 최강 낙조류식 12시가 되고, 그러면 기준 시간 1시간 전후로 조사를 하면 이 시간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5시가 제일 낮았고 대부분 지금 20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중간 시간이 18시가 창조류 최강 창조류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창조류 조사는 18시를 기준으로 1시간 전 17시부터 19시까지 조사를 하면 최강 낙조류 시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조사 방법도 정했고 조사 정점 정했고 그리고 이제 조사 시기 일정까지 다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사 일정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측 기간, 아까 요 표를 바탕으로 갖고 온 조시 시간, 그걸 바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어디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사 계획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사 일정을 잡아서 조사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다음 사진은 이제 주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왔던 관측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위계 유속계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특정 지점에서 뭐 15일 정도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최근 들어서는 30일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큰 프레임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유속계, 여기는 이제 아까 핑어, 위치를 잡을 수 있는 핑어, 그리고 이쪽에 조위계를 설치를 해서 바닥에 저층에 설치를 한 다음에 조사를 수행하는 광경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특정 층에서 관측을 할 때 사용되는 이제 ICM9을 여기 부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한 15일이나 25시간 정도 조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컴팩팅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CTD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은 YSI CTD라는 기계이고, 이거 이제 RBR CTD 기계를 이제 프레임에 거치를 해서 이제 표층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표층 유속을 잴 때 이렇게 측류판이라는 게 있는데, 측류판은 이제 이렇게 깃발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판으로 설치를 해서 부위를 이렇게 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이제 얼마나 가느냐를 GPS로 위치를 추적을 해서 표층 유속을 잴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조사 어선, 일반적으로 어선을 이용해서 조사를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상 1단원, 2단원 수업은 다 마지막 완료하도록 하겠고, 이제 다음 차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